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부터 여러분과 함께 원가 회계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원가 회계의 개념, 원가 회계는 무엇인가로부터 출발을 하겠습니다. 자, 원가 회계도 역시 회계이기 때문에 회계란 무엇인가로부터 먼저 출발해야 되겠죠. 자, 이 회계라고 하는 것은 다음에 나타나는 전체의 과정을 회계라고 합니다. 자, 먼저 회사가 경영 활동을 수행하게 되면, 자, 여기서 이제 경영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회사의 영업 활동, 그리고 투자 활동, 그리고 재무 활동, 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회사가 영업, 투자, 재무 활동과 같은 경영 활동을 수행하게 되면, 자, 수많은 거래를 하게 됩니다. 수많은 거래를 하게 되는데, 자, 그 수많은 거래 중에 회사의 장부에 기입해야 되는 거래, 기입하는 거래, 자, 그것을 우리가 회계적 거래라고 하게 되죠. 자, 경영 활동을 수행하면 수많은 거래가 일어나게 되고, 그 거래 중에서 장부에 기입하는 거래, 즉 회계적 거래가 나타나게 된다. 그러면 당연히 회계적 거래가 나타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거래의 내용을 장부에 기입을 해야 되겠죠. 자, 그 장부에 기입하는 것을 우리가 부기라고 하는데, 그러면 장부에 기입할 때는 그냥 아무런 약속 없이, 아무런 형식이나 그런 거 없이 그냥 마음대로 기입하느냐? 그게 아니죠. 우리는 이미 장부에 기입하는 그 약속된 방법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것은 바로 분계라고 하는 겁니다. 분계.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서 우리는 장부에 기입을 하게 되고, 자, 그렇게 장부에 기입하면 제일 처음 분계라고 하는 것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분계장이라고 하는 장부에 기입을 하게 되고, 자, 분계장에 기입한 그 거래의 내용은 다시 어떻게 됩니까? 각 계정 과목별로 다 모은 장부, 그것을 우리가 총계정 원장 이렇게 말하죠. 자, 총계정 원장이라고 말하는데, 자, 이렇게 분계장에 분계가 된 것을 총계정 원장에 어떻게 합니까? 옮겨 적는다. 즉 그것을 우리가 전기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죠? 자, 이런 방법을 통해서 장부에 기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장부에 기입하게 되면, 자,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 기말이 되면, 자, 그 장부에 기입한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 궁금할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에 관련해서, 자, 수정할 것은 수정, 분계를 하고, 그리고 결산의 절차에 들어간다. 그래서 결산을 하게 되면 이제 우리는 그 결산을 한 결과가 나오게 되겠죠. 그 결산을 한 결과는 이제 결산 보고서라는 형태로 이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결산 보고서 이렇게 말을 했지만, 일반적으로 회계에서는 우리가 이 결산의 내용이 다 포함된 그 보고서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 즉 재무제표, 그리고 회계정보, 자,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회계정보, 재무제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여기 재무제표에는, 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 재무제표에는 자, 재무상태표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요. 재무상태표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 자, 손익계산서 또는 우리가, 자, 포괄, 자를 앞에 붙여서 포괄 손익계산서라고 하는 게, 자, 두 번째로 있고, 자, 재무상태표 그리고 손익계산서, 이것이 우리가 가장 중요한 재무제표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우리는 또, 자, 현금 흐름표라고 하는 게 있고, 또 하나 뭐가 있습니까? 자, 자본 변동표라고 하는 거, 자,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런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이 네 가지의 재무제표는, 자, 여러분들 말하자면 이것은
요약을 해 놓은 표예요. 요약을 해 놓은 것이다. 그래서 이 요약된 표만 보면 물론 여기에도 많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지만 요약된 표만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내용도 많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요약된 것에 더해서 이 요약된 것을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 그것을 뭐라고 한다? 자, 그것을 우리가 주석이라고 합니다. 요약된 내용을 더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주석이라고 하는데, 자, 그래서 재무제표에는 이 네 가지뿐만 아니라 그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는 주석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가 재무제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재무제표, 즉 이 회계정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런 과정을 다 거쳐서 수정 결산의 과정을 다 거쳐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에, 자, 그러면 이렇게 결산보고서 재무제표라고 하는 것을 작성을 하게 되면 작성을 하고 그걸로 끝인 것이냐, 작성을 하고 그냥 작성을 다 했네 라고 하고 이제 책상 서랍에 그냥 넣어두는 것이냐, 아니면 컴퓨터에 그냥 뭐 단말기에 그냥 저장만 하고 끝나는 것이냐, 그게 아니고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많은 회사와 관련한 정보들이, 회계 정보들이 있다 이겁니다. 그럼 이거 정보를 누군가는 그 정보를 필요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는 이 결산보고서, 이 재무제표를 보고 싶어 한다. 즉 이용하고 싶어 한다 이 말입니다. 누군가는 이 재무제표를 보고 싶어 해요. 자, 보고 싶어 한다. 즉 누군가는 유용하게 이제 이용을 하고 싶어 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 왜 이 결산보고서, 즉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게 재무제표라고 했죠. 또는 회계정보라고 했죠. 자, 누가 왜 이 회계정보를 보고 싶어 하느냐, 이용하고 싶어 하느냐 하는 것.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회계정보를 누가 이용하는가? 자, 그걸 바꿔 말하면 회계정보는 누구에게 보고되는가 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회계정보는 누구에게 보고되는가, 또는 회계정보를 누가 보고 싶어 하는가 같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살펴보면 그 회계정보를 이용하고 싶은 사람,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은 회사 내부에도 있고, 자, 회사 외부, 회사 밖에도 있더라. 회사 내부에는, 자, 대표적으로 우리는 그 회계정보를 보고 싶어 하는 사람으로는 당연히 회사의 경영자입니다. 경영자가 있어요. 당연하겠죠. 자기가 이끌어온 이 회사, 경영해온 이 회사, 자, 여기서 나온 경영 성과 또는 재무 상태와 같은 이런 여러 가지 회계 정보를 당연히 회사의 경영자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하는 것을 당연히 보고 싶어 할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회사 밖에는, 자, 회사의 주주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이제 주식회사를 기준으로 한 거예요. 자, 주식회사를 기준으로 할 때 이제 주주, 또는 좀 더 넓게 표현하면 이제 투자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자, 대표적으로 우리는 주주라고 말을 하겠습니다. 자, 회사 외부의 주주, 그리고 회사 외부의 채권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 회사에 한마디로 자금을 빌려준 사람. 회사 외부의 주주와 채권자, 그리고 회사 내부의 경영자, 이런 사람들이 회계 정보를 대단히 보고 싶어하는 그런 대표적인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들은 왜 보고 싶어하는가? 자, 이들은 회사의 회계 정보를 보고 나름의 이제 판단을 하겠죠. 어떤 판단을 하느냐? 어떻게 하는 것이 내 이익을 극대화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판단을 할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익 극대화를 위한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회계 정보, 회사의 많은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이 회계 정보를 보고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그 의사결정을 하는데 회계 정보가 필요하다. 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먼저 주주는 어떤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까? 주주는 당연히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떻게 해요? 자,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 이익을 극대화한다. 이 말은 자, 생각해 보면 이 주식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이 내 이익에 맞는가? 또는 지금 빨리 매각하는 것이 내 이익을 더 크게 하는가? 그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회계 정보를 보고 싶어 할 겁니다. 이 회계 정보를 보고 미래에 주가가 더 오를 가능성이 크겠다라고 판단이 되면 지금 매각하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주가가 10,000원인데 자, 이 회사의 회계 정보를 보니 주가가 나중에 성과가 더 좋아져서 주가가 더 오를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러면 나중에 더 가지고 있다가 보유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주가가 10,000원에서 15,000원 이렇게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그때 가서 매각하면 내 이익에 더 부합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주주들은 자, 주식을 계속 보유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매각할 것인가 라는 의사결정을 하고 싶어 하는데 그 의사결정에 주요하게 작용하는 것이 바로 회계정보다 이 말입니다. 자, 이것은 지금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러한 의사결정을 하게 될 거고요. 자, 여기 이제 예비주주라는 말을 썼는데 지금은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지금은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그 회사의 주식을 살까 말까 하고 고민하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예비주주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A라는 회사의 주식에 투자를 할까 말까? 자,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내가 이 회사 주식을 샀을 때 내 이익에 맞는 것인가? 자, 그걸 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자, 이 회사는 배당을 얼마만큼 주고 있는가? 그리고 이 회사의 주가가 지금 10,000원인데 가지고 있으면 만약 내가 산다면 나중에 주가가 얼마나 더 상승할 것인가? 자, 그것을 당연히 궁금해 하겠죠. 자, 그 부분에 대한 정답은 아닐지라도 상당한 어떤 정보를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회계 정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회계 정보를 보고 싶어 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다음에 자, 두 번째로 자, 회사 외부에 자, 채권자. 자, 이 채권자는 우리 회사에 돈을 빌려준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원금을 떼이는 건 당연히 안 되겠죠. 원금을 떼이는 건 당연히 안 되기 때문에 자, 일단 회사로부터 원금 회수가 가능할 것인가? 이것은 원초적으로 당연히 궁금할 수밖에 없어요. 원금을 떼이면 안 되기 때문에 회사로부터 원금 회수가 가능할 것인가? 그러면 이제 그 첫 번째고, 그럼 두 번째는 당연히 돈을 빌려줬으니까 이 회사로부터 안정적으로 이자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것도 당연히 궁금하겠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이런 것이 당연히 궁금하고 궁금할 것인데 그럼 뭘 봐야 되겠습니까? 이런 사항들이 기록되어 있는 회계 정보를 보고 싶어 하겠죠. 자, 원금을 당연히 갚아줄 수 있는 능력이 되는가? 이자를 안정적으로 줄 수 있는 능력이 되는가 하는 것을 회계 정보를 보고 당연히 판단을 할 겁니다. 채권자는. 만약에 이 회사가 잘못하면 회사가 지금 망해가지고 이 회사로부터 원금 회수를 내가 못할 수도 있겠네? 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원금 회수를 빨리 하려고 하겠죠. 빨리 하려고 할 겁니다. 조기 회수하려고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비 채권자라고 하는 것은 자, 아직은 돈을 빌려주지 않았어요. 근데 회사가 나한테 와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네? 그럼 이 회사에 내가 돈을 빌려줘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자, 내 돈을 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막 빌려줄 수는 없습니다. 그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사의 재무제표를 보고 이 회사가 원금 회수를 잘 해주고
안정적으로 이자를 줄 수 있는 회사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당연히 보고 판단해서 돈을 빌려주겠죠. 자, 이것은 우리가 은행의 대출 심사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은행에서 대출 심사를 할 때 당연히 회사의 재무제표를 보고 이 회사에 대출을 해줄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죠? 은행의 대출 심사를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지금까지 설명한 것은 회사 외부의 주주 채권자가 어떤 의사결정을 하고 그 과정에서 회계 정보를 왜 필요로 하는가 이걸 설명을 했고요. 자, 이번에는 자, 회사 내부의 자, 경영자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회사 내부의 경영자는 회사의 경영과 관련한 모든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 또는 그 그룹이에요. 그 집단인데 자, 그러면 그 경영 의사결정 여기서 말하는 회사의 경영과 관련한 경영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 또는 그 그룹이라고 했는데 그럼 어떤 경영 의사결정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자,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어떤 제품이 있는데 지금 이 제품은 1,000원에 판매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제품의 가격을 인상할까 하지 말까?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회사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인가? 단순히 생각하면 가격 인상을 하면 당연히 더 비싸게 파는 거니까 이익에 더 부합하는 것 같지만 그런데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서 가격 인상을 잘못했을 경우에는 우리 회사의 시장 점유율을 오히려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서. 자, 그래서 그런 가격 인상과 관련한 문제 또는 우리 회사에 지금까지 해오던 마케팅 전략이 있는데 이 마케팅 전략을 수정을 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계속 할 것인가. 그리고 비용 절감과 관련한 문제 그리고 사업 철수 또는 축소에 관련한 문제 등등 해서 이 경영과 관련한 의사결정은 특징이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다는 특징이 있어요. 자, 아까 우리가 봤던 주주. 자, 주식을 보유할까 매각할까 또는 이 주식을 살까 말까. 의사결정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죠? 채권자. 이 회사에 돈을 빌려줄까 또는 빌려주지 말까. 의사결정은 매우 단순해요. 그러니까 회사 외부에 있는 주주나 채권자의 의사결정은 매우 단순한 의사결정이에요. 의사결정 자체만 보면. 그런데 회사 내부의 경영자가 해야 되는 의사결정은 매우 복잡하고 그리고 다양한 의사결정입니다. 자, 그래서 의사결정에 그런 차이가 있다. 자, 그런데 이 경영자의 이러한 복잡하고 다양한 의사결정을 할 때 당연히 무엇을 가장 기초적인 자료로 봐야 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회사의 회계 정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의사결정을 하는데 회사의 재무제표만 보고 이런 의사결정을 한다? 그건 당연히 아니에요. 재무제표만 보고 이런 의사결정을 당연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회사의 재무제표는 이런 의사결정을 하는데 어떤 가장 기본적인 정보이다 이 말인 거지 재무제표만 있으면 이 의사결정을 다 할 수 있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자, 그런 것은 여러분들 잘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회계정보의 이용자에 대해서 봤는데 자, 이미 이제 설명을 많이 했는데요. 그렇다면 회계의 목적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자, 회계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회계정보 이용자들 아까 앞에서 봤는데 회사 내부의 경영자가 있고 회사 외부의 주주 또는 채권자가 있었죠. 자, 이런 회계정보 이용자들이 그런 자신들의 의사결정을 하는데 자, 도움을 주는 것. 자, 그것이 바로 회계의 목적입니다. 주주가 주식을 팔까 말까? 그런 의사결정을 하는데 회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회계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죠. 주주의 입장에서 보면.
회계로 보면 도움을 주는 겁니다. 주주한테. 그죠? 그래서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것. 그게 바로 회계의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자, 회계 정보를 보고 이러한 의사결정을 하기를 잘했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회계의 목적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간단하게 표현하면, 자, 회계 정보는 이러한 회계 정보 이용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라고 회계의 목적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회계 정보 이용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것이 바로 회계의 목적이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재무회계와 관리회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회계의 전반적인 그런 개념이라든지 목적이라든지 회계 정보의 이용자들이라든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제 재무회계는 무엇인가? 회계 안에 이제 재무회계라고 하는 것이 있고 관리회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개념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재무회계 또는 관리회계라고 하는 회계의 분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구분하는 것이냐? 결국 회계 정보의 이용자가 누구냐에 따른 분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주주 채권자. 다시 말하면 회사 외부에 있는 회계 정보 이용자. 회사 외부에 있는 회계 정보 이용자. 자, 이렇게 말하고, 또는 자, 이런 사람들은 회계 정보를 보고 의사 결정을 함에 따라서 이익을 볼 수도 있고 잘못하면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우리가 이해관계자라고 하는데, 이 회사의 성과나 재무 상태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익을 볼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회사의 이해관계자. 그런데 회사 밖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회사 외부에 있는 이해관계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회사 외부의 이해관계자인 주주 채권자. 자,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회계가 바로 재무회계라고 하는 겁니다. 재무회계라고 하는 것이고, 자, 근데 여러분들 이제 생각을 해보면, 자, 주주 또는 채권자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흔히 주위에서 볼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사람인 것 같은, 아주 소수의 사람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사실상 주주 또는 채권자라고 하면 이것은 거의 우리나라 국민들 대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런 것이냐? 예를 들어서 은행을 생각해 봐요. 은행을 생각해 보면, 자, 이 은행이 A라는 회사에 또는 B라는 회사에 대출을 해줄 것이냐 또는 대출을 하지 말 것이냐를 의사결정을 하는데 회계 정보를 대단히 중요하게 볼 겁니다. 그죠? 대출 심사를 할 때 볼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의사결정을 할 때 의사결정을 잘못하게 되면 이 은행은 막대한 손해를 입게 돼요. 만약 대출을 해줬는데 수천억 원의 대출을 했는데, 어떤 회사에, 대기업에 수천억 원의 대출을 했는데, 그런데 그 회사가 만약에 망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은행은 당연히 그에 대해서 대출해준 그 원금을 제대로 회수를 못할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막대한 손해를 입게 돼요. 자, 그러면 이 은행의 막대한 손해는 이 은행만의 손실로 끝나는 것이냐? 그게 아니죠. 자, 이 은행은 그럼 무슨 돈으로 대출을 해준 겁니까? 수많은 개인들이 이 은행에 당연히 예금을 해서 은행은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돈을 가지고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 은행이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그러면 이 은행의 손실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손실은 고스란히
그 은행에 예금을 한 이런 개인들에게 손실이 전가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냥 채권자 이렇게 말을 하면 아주 그냥 돈 있는 소수의 사람이라고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우리나라 전체 국민들하고 당연히 연관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주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 주위에서 주식 투자를 그냥 아주 소액으로라도 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흔히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주주라고 채권자라고 하는 것은 그냥 소수의 사람이 아니고 우리나라 국민 전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결국은 주주 채권자 즉 우리나라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회계가 바로 재무회계인 것이고 당연히 우리나라 국민 전체를 수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회계 정보를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그 회계 정보가 아무 기준도 없이 그냥 회사가 작성하고 싶은 자기 마음대로 그냥 막 작성해서 그냥 막 회계 정보를 공시하면 되는 것이냐? 그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는 당연히 회계 처리를 분계를 할 때 그리고 뭐 정기를 할 때 회계 처리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하는 것을 당연히 기준을 정해서 그 기준에 맞게 해야 되겠죠. 그 기준에 맞게 회사는 회계 처리를 해야 되고 그 기준에 맞게 회계 처리를 한 결과가 재무제표로 나와야 되고 그 재무제표를 믿고 주주나 채권자들이 그 믿고 그 재무제표 회계 정보를 보고 대출을 해줄 거냐 말 거냐 또는 이 주식을 살 거냐 말 거냐 이런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회계 기준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재무회계를 배울 때는 주로 무엇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냐? 회계 기준에 맞는 회계 처리 방법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무회계에서는 회계 기준이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뭐 회계 기준이 재무회계의 전부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반대로 자, 경영자, 회사 내부의 경영자를 대상으로 하는 회계를 우리가 관리회계 이렇게 말하는데 자, 주주나 채권자가 우리나라 국민들 대부분이다 이렇게 말했던 거와는 정반대로 회사의 경영자라고 하는 것은 단 한 사람, 최고 경영자가 있거나 또는 그 경영과 관련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회사 내의 소수의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소수의 사람이거나 그런 소수의 사람이 자기의 경영 의사결정과 관련한 그런 회계 그것이 바로 관리회계이기 때문에 그럼 이 관리회계는 당연히 소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재무회계하고는 성격이 정반대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경영자만 제대로 볼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재무회계와 같은 이런 회계 기준이 관리회계에서는 필요가 없는 겁니다. 특별한 기준이 없는 거예요. 경영자가 볼 수 있게끔, 보기 편하게끔, 보고 의사결정을 적합하게 할 수 있게끔만 해주면 되는 것이지 특별한 회계 기준과 같은 그런 기준이 없어요. 여기서는. 그래서 관리회계를 배울 때는 회계 기준을 배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재무회계는 자, 회계 기준에 따라서 이제 재무 회계 정보를 만들어내게 되고 그 결과 나오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재무제표가 되는 것이죠. 재무제표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어느 정도 약속된 그런 형태로 일정한 형식, 약속된 형태 또는 뭐 일정한 형식을 갖추고 있는 그런 재무제표라고 하는 것이 이 재무회계의 결과물이고 여기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회계 정보 이렇게 말하면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재무제표 정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영자를 대상으로 하는 관리회계에서는 특별한 기준이 없다고 했죠. 자, 관리회계에서는 재무제표라고 하는 것을 만들지 않아요. 여기서는 그냥 그 의사결정에 맞는 보고서가 나오는 겁니다. 보고서. 자, 경영자가 하는 경영 의사결정은 매우
복잡하다고 했습니다.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그 다양한 의사결정을 할 때 만약에 가격 인상과 관련한 의사결정을 한다.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보고서가 나오는 것이고,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한다. 그러면 그와 관련한 보고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이지 재무제표와 같은 그런 일정한 형식을 갖춘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그런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회계의 개념부터 회계의 목적, 그리고 회계 정보의 이용자, 그리고 이 회계의 분류, 재무회계, 관리회계로 분류된다. 그리고 그 차이점은 이렇다라고 하는 거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이번 시간이 이제 원가회계 시간인데 지금까지 회계에 분류해서 뭐 회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배우고 재무회계, 관리회계 나오는데 원가회계가 안 나왔죠. 그러면 원가회계의 개념과 성격이 뭐냐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원가회계는 왜 재무회계나 관리회계 할 때 나오지 않았지? 원가회계의 개념과 성격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원가회계는 그럼 뭐냐? 원가회계는 제품이나 서비스 등의 원가를 측정하고 원가를 산출하고, 원가를 산출한다는 것은 결국은 원가 계산을 하는 거죠. 측정하고 산출한다. 이걸 우리가 이제 원가 계산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원가 계산을 한다. 원가를 계산해서 그 원가와 관련한 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 또는 필요로 하는 집단에게 제공한다. 그럼 누가 원가 정보를 필요로 하는가? 경영자가 필요로 할 수도 있고 주주나 또는 채권자, 즉 회사 외부의 이해관계자가 필요로 할 수도 있겠죠. 그 원가 정보를 제공한다. 그것이 바로 원가회계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원가회계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회계를 크게 분류하면 재무회계가 있고요. 관리회계가 있었습니다. 그죠? 재무회계가 있고 관리회계가 있고 그 두 회계는 극명하게 차이가 있었습니다. 성격에서. 그런데 원가회계라고 하는 것은 여기 겹쳐져 있는 부분이 보이시죠? 원가회계라고 하는 것은 재무회계의 또는 관리회계의 성격을 다 가지고 있어요. 원가회계는 바로 여기 겹쳐지는 이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원가회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가회계는 재무회계의 성격도 있고 관리회계의 성격도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원가회계와 재무회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A라는 제품을 제조라는 말이 나오죠. 쉽게 말해서 A라는 제품을 만든다 이 말입니다. 제품을 만든다. 그리고 제품이라고 하는 거하고 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다 구별하고 계시죠. 당연히 제품이라고 하는 것은 만드는 제조의 과정을 통해서 나오는 재고자산이 바로 제품이고, 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직접 만드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 만들어 놓은 제조한, 누군가 만들어 놓은 그 재화를 내가 매입을 했다가 그리고 거기에 내 이윤을 더 붙여서 다시 판매하는, 그러니까 내가 직접 만드는 게 아니죠. 그런 재고자산을 우리가 상품이라고 한다는 것은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일단은 제품 A라는 제품을 제조합니다. A라는 제품을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어떤 펜이 있다. 그럼 이런 펜을 만든다 이겁니다. 이런 펜을 만드는데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당연히 이 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재료가 있어야 될 것이고, 뭐 잉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펜에 둘러싸고 있는 이런 어떤 뭐 플라스틱 이런 제품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재료가 필요할 겁니다. 그죠? 그 재료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기계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기계를 돌려야 되는 공장과 기계를 돌리는 전기도 필요할 것이고,
그죠? 그러니까 제품을 만드는 데는 많은 자원이 필요해요. 많은 자원이 필요해요. 이것은 그냥 단순히 돈 주고 사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만들려니까 당연히 어떤 자원들이 필요하다. 자, 그런데 이 A라는 제품을 제조하는데 내가 얼마나 돈을 썼나라고 모아보니까 10,000원이더라 이 말이에요. 10,000원이더라. 이게 뒤에서 배우겠지만 A 제품을 제조하는데 10,000원의 돈이 들어갔다? 자, 이걸 우리가 제조 원가 이렇게 말하는데, 자, 제조 원가에 대한 설명은 다시 나중에 나올 겁니다. 자, 일단 10,000원의 돈이 들어갔다. 그런데 이걸 몇 개 만들었냐면, 이 펜을 몇 개 만들었냐? 100개를 만든 거예요. 10,000원의 돈을 들여서 그러니까 재료 쓴 거, 사람한테 돈 쓴 거, 사람 노동력을 쓰고 내가 돈을 줘야 되겠죠. 돈 준 거, 뭐 전기 쓴 거, 이런 거 다 합해보니까 10,000원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펜을 100개를 만들었더라. 10,000원 들여서. 그러면 이 펜 한 개 만드는데 얼마 든 겁니까? 당연히 10,000원 나누기 100개가 되니까 당연히 한 개당 한 개를 만드는 데는 100원의 원가가 들어간 거다 이 말입니다. 100원의 원가가 들어간 거다. 이게 바로 원가 회계예요. 이게 바로 원가 회계다. 그래서 결국은 원가 회계를 가장 간단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실제 원가 회계를 나중에 배워보게 되면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지는 않죠. 당연히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게다 이 말입니다. 제품을 제조하는데 10,000원의 제조 원가가 들어가더라 라고 원가가 지금 집계가 되었죠. 원가가 집계가 되었습니다. 이 제품을 만드는데 10,000원이 들어갔다라고 원가가 집계가 되었고, 그리고 원가 집계를 하고 나서 제품의 생산량, 그에 따라서 제품 한 개당 원가가 얼마더라 라고 제품의 원가가 산출이 되어서 나오는 겁니다. 이 과정이 바로 원가 회계라고 하는 겁니다. 원가 회계. 실제로는 이것보다 훨씬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게 원가 회계인데, 그럼 이걸로 끝나는 것이냐? 자, 이 제품은 100개를 만들어서 그냥 서랍 속에 넣어두는 게 아니에요. 제품을 왜 만듭니까? 제품을 만드는 이유는 내가 판매해서 내가 수익을 얻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100개를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판매를 해야 되겠죠. 판매를. 자, 그런데 판매를 해보니까 일단은 자, 다 못 팔았어요. 70개를 판매했습니다. 70개를 판매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70개를 판매했는데, 판매할 때는 자, 이게 한 개의 원가가 100원짜리였는데 판매할 때 100원만 받지는 않죠. 당연히 판매가는 200원이었어요. 한 개 팔 때 얼마를 남기는 겁니까? 100원 남기는 거죠. 200원에 팔았는데 만들 때 원가가 100원이었기 때문에 한 개 팔면 100원 남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판매가가 200원이었습니다. 200원에 70개를 판매했어요. 자, 그러면 이걸로 이제 이 회사의 그 1년 동안의 그 경영 성과였다라고 생각해보고, 자, 손익계산서를 한번 봅시다. 자, 매출액, 제일 처음 매출액 나오죠. 자, 한 개당 20원, 한 개당 200원에 판매를 했고, 한 개당 200원에 판매를 했고, 그리고 70개를 판매했죠. 그래서 매출액이 14,000원 됩니다. 그 다음 매출 원가. 자, 판매할 때는 200원에 판매했지만 원래 원가는 얼마짜리였나? 원가 회계에서 원가 정보가 나와 있죠. 원가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한 개당 원가가 얼마였냐? 한 개당 원가가 100원이었어요. 그죠? 자, 그런데 몇 개를 판매했냐? 70개를 판매했어요. 그래서 매출 원가는 얼마다? 7,000원입니다. 7,000원. 결국 원가 7,000원짜리를 14,000원에 팔았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자, 그걸 이제 한 개당 단위당으로 보면 원가 100원짜리를 200원에 팔았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70개를 판매했기 때문에 원가 7,000원짜리를 14,000원에 판매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얼마의 이익을 남겼다? 총 7,000원의 이익을 남겼다. 자, 손익계산서가 이렇게 작성이 될 것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재무상태표는,
자, 재무상태표는 자, 자산, 부채, 자본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자산 중에 자, 이제 제품이라고 하는 거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제품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지금 내가 몇 개를 가지고 있냐? 자, 처음에 100개를 만들어서 100개를 만들면 이걸 어디다가 보관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창고에다가 쌓아놓고 보관을 하겠죠. 그 처음에는 창고에 100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판매를 하면서 몇 개를 판매했다? 70개를 판매한 거예요. 70개. 그럼 창고에는 몇 개가 남아 있습니까? 창고에는 지금 30개, 30개가 남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결국은 기말이 되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제품은 몇 개 가지고 있다? 30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30개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원래 처음 만들 때 원가가 얼마짜리였습니까? 원가가 100원짜리였잖아요. 원가가 100원짜리였다. 그러면 결국 창고에 남아있는, 창고에 내가 가지고 있는 제품은 몇 개를, 얼마를 가지고 있다? 3,000원을 가지고 있겠죠. 3,000원을. 당연히 3,000원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재무상태표의 제품에는 3,000원이 기록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이걸 볼 수 있겠죠. 처음에 100개를 만들 때 원가가, 제조 원가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10,000원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 제조 원가 10,000원이었는데 이것이 이 10,000원 중에서 이 10,000원이 제품이 10,000원 들여서 제품이 100개가 만들어졌죠. 제품이 100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중에서 판매가 몇 개 되었다? 70개가 판매되었어요. 그래서 70개 판매된 것만큼은 뭐가 되었습니까? 손익계산서에 매출 원가라는 비용이 되었죠. 매출 원가라는 비용이 되었습니다. 자, 매출, 당연히 이건 수익이고 매출 원가라는 비용이 되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판매되지 않은 미판매분, 지금 남아있는 게 몇 개? 30개 남아있죠. 미판매분은 원래부터 제품이었기 때문에 판매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남아있으면 그냥 제품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원래 제품이 10,000원이었는데 그 중에 판매돼서 나가버린 게 7,000원이 나가버렸기 때문에 남아있는 건 얼마만 남아있다? 3,000원이 남아있게 되는 것이다. 제품이 그냥 3,000원 남아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원가회계하고 재무회계의 관계를 보면 이제 이렇습니다. 자, 이 손익계산서하고 재무상태표라고 하는 거 결국은 뭡니까? 이것은 회사의 재무제표예요. 회사의 재무제표 중에서도 매출 원가와 제품이라는 재고자산과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원가 정보가 손익계산서의 매출 원가라는 비용, 그리고 재무상태표의 제품이라는 재고 자산의 원가로 지금 10,000원이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가 정보가 매출 원가와 제품의 원가로 배분되어서 그것이 바로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라는 재무제표로 보고되게 하는 것. 자, 이것은 바로 원가회계가 가지고 있는 재무회계적 성격이에요. 원가회계에서 그렇게 원가 정보가 나왔기 때문에 자, 이 재무회계에서 그 원가 정보를 가지고 매출원가 그리고 제품이 재무제표에 기록되어서 보고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바로 원가회계와 재무회계의 관계인 것이다. 그 다음에 원가회계와 관리회계는 그러면 어떤 관계가 있느냐. 자, 아까 A라는 제품을 만드는데 한 개당 원가가 100원이다 라고 한 원가 정보가 나왔습니다. 그죠? 지금 현재 A 제품을 만들 때는 원가가 한 개 만드는데 100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바로 이제 원가회계였죠. 원가회계였다. 그런데 이 A라는 제품을 이제 계속 판매를 하다가 A 제품의 성능을 개량해서 성능을 더 높이면서 그리고 좀 더 비싸게 팔 수 없을까라고 고민을 한 겁니다.
그럼 그 고민을 누가 하겠습니까? 당연히 회사의 경영 의사결정을 하는 경영자가 그 결정을 하겠죠. 그 고민을 하겠죠. 자, 그런데 이 성능을 개량하는데, 성능을 더 좋게 만드는데, 그럼 당연히 원가가 100원만 들어갈 거냐? 기존처럼. 그게 아니더라. 다시 한번 또 계산을 해보니까 원래 A 제품 만들 때는 원가가 100원이었지만 성능을 더 우수하게 만들려다 보니까 더 원가가 많이 들어가더라. 그래서 원가가 얼마 들어가더라? 150원의 원가가 들어가게 되더라. 그러니까 원래 A 제품 만들 때보다는 원가가 50원이 더 들어가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성능을 개량하려면 원가가 한 개당 150원 들어가더라. 즉 기존보다 50원이 더 원가가 들어가더라. 그래서 150원 원가가 들어가는데 이것을 그러면 얼마에 판매를 할 거냐? 300원에 판매를 하자. 300원에 판매를 하자. 자,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 우리 회사에 더 유리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당연히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단순하게만 보면 원래 A 제품은 판매가가 얼마였냐면 원래 판매가는 200원이었어요. 그죠? 근데 성능 개량하고 나서 판매가 얼마? 판매가를 100원만큼 올리는 겁니다. 판매가를 100원만큼 판매가를 인상하는 거예요. 근데 원가는 원래 원가가 한 개에 100원 들어가던 원가인데 지금 보니까 원가가 150원 들어가네? 그 원가는 얼마만 더 부담하면 돼요? 50원의 원가만 더 부담하면 되겠네요. 결국은 50원의 원가만 더 부담하면 100원의 수익을 더 얻을 수 있다. 그죠? 그럼 이렇게 하면 원래 기존보다는 50원의 이익이 더 커지겠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계산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거는 단순히 이렇게 이제, 여기에 나타나 있는 수치만 가지고 판단을 한 것이고, 실제 의사결정을 할 때는 단순히 이것만 가지고 판단하지 않겠죠. 성능을 개량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성능이 어느 정도 개량이 되는 것이냐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 판매 가격이 결국은 인상되게 되는데, 이 판매 가격 인상으로 인해서 우리 회사의 시장 점유율, 가격 경쟁력이 혹시 약화되어서 시장 점유율을 오히려 떨어뜨리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이런 것도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런 이 경영자의 이러한 의사결정을 할 때, 이와 같은 의사결정을 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정보가 어떤 정보였다? 자, 원가 회계 시스템에서 만들어낸 자, 이 원가 정보, 100원이라는 원가 정보가 가장 기본이 되는 정보인 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가격도 정해지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성능 개량할 때 150원의 원가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도 100원에서부터 출발한 겁니다. 그죠? 자, 이게 바로 원가 회계가 가지는 관리 회계적 성격이에요. 자, 이런 결정은 당연히 경영자가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원가 회계가 가지는 관리 회계적 성격이다. 자, 원가 정보를 이용해서 경영자가 다양한 경영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것. 자, 원가 회계의 관리 회계적 성격. 자, 이상으로 자, 회계의 개념,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자, 원가 회계의 개념, 그리고 원가 회계가 가지는 재무 회계, 그리고 관리 회계적 특성까지 여러분과 함께 공부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